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69페이지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 복습을 좀 여러분 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강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경제론 같은 경우 특히 더.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은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그리고 정책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9쪽입니다. 69쪽. 먼저는 지대라는 말과 지가라는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대는 토지 사용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가리키는 거고. 민법에서 민법에서 토지를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갑의 땅을 을이란 사람이. 그래서 갑의 땅에 을이란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토지 사용료를 무는 거죠. 그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 지료라는 용어로 써요.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 설정하고 땅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차임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건 민법에서 얘기해요. 개론에서는 이런 용어로 쓰지 않아요. 개론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느냐? 지대라는 용어로 써요.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런 구분하지 않고 토지 사용료, 토지를 빌려 쓴 사람이 토지를 빌려 쓰고 대가로 지불한 거, 그게 뭐냐면 지대.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 사용료 쪽으로 받는 거, 그게 지대. 쉽게 말하면 토지의 임대료. 토지의 임대료가 뭐라고요? 지대. 토지의 임대료를 지대라 한다. 그런데 토지는 토지 사용료인데 저거는 보통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의 토지 사용료, 1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게 절량일까요? 유량일까요? 유량이죠. 따라서 지대는 유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대에는 보통 어떤 말을 붙여 쓰냐면 지대 수입 이렇게 붙여 쓰거든요.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료, 그러니 유량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자율로 나눠요. 이자율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것, 미래 가치를 저렇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나누기 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할인율 그래요. 할인율. 그리고 나누는 거, 현재 가치 하는 걸 할인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예를 할인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지가를 구해요. 지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지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치예요. 또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는 유량인데 지가는 뭐다? 절량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지대와 지가 이렇게. 자, 근데 지대가 높아진다고 합시다. 지대가 높아진다 합시다. 그럼 분수에서 분자가 높아지면 저 분수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래서 지가도 높아져요. 지대가 높아지면 지가도 높아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자율과의 관계를 볼까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지가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비례,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이렇게 돼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자인 지대가 10% 올라가면 저 분수도 10% 증가하기 때문에 지대와 직가는 정비례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과 직가는 반비례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료다. 직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관계보다. 자, 그 다음에 지대 결정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대 결정 이론입니다. 계속 이어서 지대 결정 이론 중에 차액 지대설에 대해서 볼까요? 차액 지대설. 차액 지대설은 학자 누구냐면 리카도. 자, 이렇게 앞으로 외국 학자를 우리말로 쓸 때 기준은 시험에 나온 그 우리말 표현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에 니카도 이렇게 나왔어요. 니카도를 어떤 책은 뭐 니카도, 어떤 책은 니카르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시험에 니카도라고 나왔으니까 니카도라고 할 거예요. 니카도 차액지대설. 니카도는 고전학파학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학파가 뭔지 잘 몰라도 왜 그렇잖아요. 고전파가 있고 신고전파가 있으면 고전파가 더 선배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학의 흐름 중에서 가장 선배 축에 속하는 학자들의 경우를 고전학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전학파 학자예요. 근데 니카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를 셋으로 구분해 볼까요? 편의상 셋으로 구분합니다.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상, 중, 하. 그러면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구분할 때 여기서 상급지라고 하는 것을 우등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등지, 얘를 열등지, 얘를 최열등지. 그런데요, 토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비옥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다르다? 비옥도가 다르다.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이 달라요. 토지마다 생산성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비용이 100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100원, 자신의 노인까지 포함해서 100원의 비용을 투입했고 여기도 100원, 여기도 100원. 그런데 수확한 금액을 보니 수확액이 여기는 50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100원이래요. 이때 수확액을 생산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확액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요.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런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이야기한대요. 그럼 당연히 봐도 여기가 지대가 높을 거고 그 다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볼 거예요. 이윤을 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400원. 여기는 얼마예요? 200원.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된 거죠. 리카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생산성이 아주 낮아서 실제로 수확액과 비용이 똑같아서 생산성이 아주 낮은 땅을 한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땅을 빌리는 사람들은 어떤 땅을 빌리려고 할까요? 당연히 우등지 빌리려고 하겠죠. 이 땅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땅을 빌리려고 하면 경쟁이 나타나죠. 근데 경쟁이 나타나는데
서로 이 땅을 빌리려고 하면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자기 버는 돈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이 얼만데요? 400원 다 내놔야 돼요. 지대가 4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400원. 그러면 여기도 그 다음에는 경쟁이 심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쵸, 200원까지죠. 그런 식이면 여기는 지대가 0이겠죠.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이 곧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성이 낮아서 지대 발생이 제로인 땅을 한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아서 지대 발생이 제로인 땅. 이것을 한계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구분을 여러분이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토지의 지대는 해당 토지 생산성하고 한계지 생산성하고 차이하고 일치한대요. 얘하고 차이가 얼마죠? 얘하고 차이가 얼마요? 400원. 해당 토지 생산성하고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가 400원이에요. 이게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해당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 200원이죠. 그게 곧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리카도는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성 차이가 나고 지대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뭘 하느냐? 이 땅에 곡물을 재배해요. 곡물을 재배하는데 그 곡물이 뭐냐면 밀이에요. 밀 가격이 올라가면 저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더 많이 빌려서 곡물을 재배하려고 그래요. 밀을. 그러니까 밀 가격이 상승하면 이 땅에 임차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부터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대만 올라가죠.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이 무엇을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차액지대설에 대해서 절대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지대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막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르크스. 막스는 마르크스라고도 부르고 막스라고도 부릅니다. 칼 마르크스는 지대가 무슨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은 A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은 B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은 C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몇 사람이 토지를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갑을, 병정무 쭉 정말 많은데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 땅 주인들이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는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대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데 땅 주인이 당연히 땅 사용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계지에서도 땅 주인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고 봐요.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는 발생한다고 봐요. 아울러 이런 땅에서조차도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 여기서 농산물을 재배하면 밀 재배하면 밀 가격이 쌀까 비쌀까? 여기서 토지 사용료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 농산물을 재배하면 싸요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막스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여러분 해놔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위치지대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삑 소리가 나와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위치지대설. 위치지대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치지대설은 누구냐면 튀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졌어요. 텔러 농장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자신의 경험을 논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실질적이겠죠.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쓴 논문의 이름이 뭐냐면 논문의 이름이 이래요. 고립국이란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론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고립국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고립국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튀넨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니카도의 이야기를 계승했어요. 니카도의 이론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튀넨은. 자, 튀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튀넨이 가정한 세계, 여기에 읍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읍이에요. 읍. 그리고 읍을 둘러싸고 뭐가 있냐면 농지가 있어요. 농지 1, 농지 2, 농지 3, 농지 4. 따라 그리지 마세요. 농지 5, 농지 6. 뒤에 다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이 농지예요. 농지에서 뭐 하느냐? 농산물 당연히 재배하죠. 밀 생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밀 생산하는 곳, 생산지예요. 여긴 뭐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재배한 농산물 여기 와서 팔아요. 소비자들은 여기서 사요. 읍은 중심지고 시장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농지로서 생산지예요. 생산지. 밀 생산하는 곳. 전제가 튀넨의 경우는 중심지가 읍이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 하나. 그러니까 사방이 뭐예요? 농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고립이죠.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니에요. 읍 하나 있다 치자. 그리고 저기서 농산물 재배해서 이리꼴을 끌고 가요. 그 당시에 운송수단은 우마차. 그리고 각 방향으로 수송비는 모두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비옥도는 차이가 없어요. 비옥도의 차이는 없어요. 그럼 비옥도의 차이가 똑같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니카도 말에 의하면 비옥도가 똑같으면 비옥도의 차이가 없으면 생산성의 차이가 없고 생산성의 차이가 없으니까 지대 차이가 없어야죠. 그럼 모두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한다? 네, 수송비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제가 편의상 1번. 여기서 생산한 밀 한 단위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밀 한 단위 가격이 1,000원이래요. 생산한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래요. 한 단위가 1,000원. 그리고 생산비 200원이라고 해봐요. 생산비가 200원이래요. 200원. 그런데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이것까지만 따진 게 여기서 따진 거죠. 비용하고 수확된 금액하고는 따졌죠. 니카도는. 그런데 어떤 개념이 도입됐다? 여기서 재배했으면 이리 끌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 칸 끌고 오는데 수송비가 50원이래. 한 칸당. 여기서 재배하면 이리 와야 되고 여기서 재배해서 이렇게 싣고 가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싣고 와야 되고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칸당 50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50원을 빼야죠. 수송비 50원을 빼요. 그러면 이윤이 얼마예요? 얼마요? 750원.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어려워졌죠? 네, 계산이 어려워졌다. 빼기 하나만 돼서도 금방 될 텐데.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3번까지 보통 설명합니다. 그럼 다 압니다. 3번까지 설명하고도 이해가 안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생산물의 가격 2번 1,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비옥도가 똑같고 생산물의 가격도 똑같다. 비용도 200원으로 똑같다. 달라지는 건 수송비입니다. 한 칸당 수송비가 50원이므로 여기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원입니다. 그래서 700원 이렇게 구합니다. 간혹가다 묻기를 100원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질문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원은 50원 곱하기 2 이렇게 나왔습니다. 50원 한 칸당 수송비 1kg, 그 한 칸당 수송비 곱하기 두 칸이니까 2kg라고 가정하십시오. 1kg당 수송비는 50원이고 3번 링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생산비는 200원이고 수송비는 150원입니다. 그러면 650원이 되겠죠. 150원은 어떻게 나왔죠? 50원 곱하기 3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4번, 5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거라는 거죠. 이때 1,000원을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원은 생산물의 가격이다. 200원은 생산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0원, 100원, 150원은 수송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빼내면 이게 이윤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어디를 서로 빌리려고 그래요? 1번 빌리려고 그러죠.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그럼 1번의 임대료는 올라가죠. 그 임대료를 지대라고 부른다 그랬죠.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1번을 통해 벌어들인 75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뭐죠? 지대예요. 2번 링의 지대는 결국 이거고 3번 링은 이게 지대가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다? 지대다. 그런 결국은 아까 니카도 말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비례했죠. 그렇잖아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도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니카도의 이야기를 수용했어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도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수송비 개념을 도입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몫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수송비와 지대의 관계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따라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하고 수송비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수송비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튜넨의 위치지대설은 기본적으로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다가 어떤 개념을 접목했냐면 위치 개념을 접목했다. 그래서 새로운 입지 지대 이론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위치 개념을 접목했다라고 했을 때 리카르도의 경우는 위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위치 개념 이야기하긴 했지. 근데 그 위치 개념은 어떤 위치 개념이냐면 비옥도가 높은 위치, 낮은 위치, 그런 정도 위치 개념을 이야기했지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가 아니에요.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다? 튜넨이다. 자, 학자 이름은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익숙해집니다. 학자 이름을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마시고요. 학자 이름은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여 말할 테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리카르도 차액지대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튜넨의 뭐라고요? 위치지대설, 튜넨의 위치지대설. 따라서 튜넨의 위치지대설에서는 여기서 위치 개념은 거리 개념에 따른 수송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송비라는 개념이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송비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수송비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것이 튜넨의 이론. 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71쪽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입찰지대설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70쪽에 입찰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지대설이 뭐냐면 학자가 아론소란 학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튜넨의 이론은 자, 다음 중에서 말해보세요. 농업, 공업, 상업 어떤 입지론 같아요? 누가 봐도 농업이잖아. 그리고 서양 입지론의 시초가 누구냐면 튜넨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괄호하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입지이론이지. 그런데 튜넨 이전의 이론들은 지대 이론이야. 지대 이론. 지대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한 지대 이론이고 튜넨은 지대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입지에 관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대 이론이면서 동시에 입지 이론이라고. 서양 입지론의 시초 튜넨의 위치지대설이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농업입지론에 들어가요. 농업입지론에. 근데 튜넨의 이 이야기를 도시로 끌고 와서 설명한 거예요. 도시에. 따라서 도시에 적용한 이론이 입찰지대설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토지 이용을 제가 셋으로 구분해 볼게요. 도시의 토지 이용을 셋으로 구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도시의 토지 이용을 셋으로 구분한다면 가장 안쪽에 가장 안쪽의 경우는 여기는 뭐 읍 하면 도심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냥 하나 더 이렇게 더 나눠 본다면 우리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의 토지 이용의 순서를 나열해 보면 여기가 당연히 상업용이 도심 가까이에 상업용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슨 용일 것 같아요? 주거용과 공업용 중에. 주거용이 비싸, 공업용이 비싸. 잘 판단이 안 됩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만큼. 다 20살 정도는 다 넘었잖아요. 우리 반 평균 20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거용이 좀 비싸지 않나요? 네,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소 말에 의하면. 그러면 같은 상업용끼리도 여기는 어떨까? 경쟁하겠지.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해서 도심 가까이 가장 위치가 좋은 것, 상업용으로 가장 위치가 좋은 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가장 높은 금액을 내는 입지 주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입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입지 주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입지 주체들이 경쟁을 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내는 입지 주체에게 해당 토지가 할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당한 배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합시다. 여기가 강남이에요. 그럼 강남 지역에 가장 위치가 좋은 곳 상업용들이 위치하는데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곳 1층은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업종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론서 말에 의하면. 그러면 경쟁이 아주 심하거든요. 위치가 좋으니까. 그랬을 때 그 위치는 경쟁이 심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는 업종들한테만 간다.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보았다시피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뭐예요? 지대로 내놔야 돼. 그러면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입찰지대라 불러요. 입찰지대는 여러분 내가 번 돈을 전액 다 뭐로 내놓는다고요? 지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현실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한다고? 입찰지대. 초과이윤이 0, 2 되는 수준의 지대. 이렇게 입찰지대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입지 주체에게 해당 토지는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입찰지대설 용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입찰지대가 뭡니까? 그러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번 돈을 다 지대로 내놓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71쪽 도시공간구조 이론으로 건너갑니다. 71쪽 도시공간구조 이론으로 갑니다. 우리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대해서 먼저 교통정리를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이 앞에 붙어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톤을 높이느라고 이렇게 볼륨을 높였더니 삐 끄려는 거야. 참 딜레마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약간 소리를 질러도 제가 소리를 이렇게 질러도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그러지 마요. 아셨죠? 네. 도시 공간구조 이론입니다. 도시 공간구조 이론입니다. 우리 이제 이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페이지로 71페이지인데요. 도시 내부구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시 내부구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도시 공간구조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해요. 하나는 단핵 이론, 또 하나는 다핵 이론으로 구분해요. 단핵 이론은 핵이 하나. 여기서 핵이 하나 할 때 핵이 뭐냐면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걸 핵이라 그래요. 도심이 됐던 부도심이 됐던 합쳐서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게 단핵 이론. 단핵. 도심 포함하여 부도심 여러 개 있으면 다핵. 단핵 이론에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 있고요. 다핵 이론은 다핵심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단핵 이론이기 때문에 핵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얘는 도심은 있어. 도심 하나. 그러나 부도심은 나오지 않아요. 도심과 부도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도심과 부도심 중에서 단핵 이론은 도심은 나올 수 있지만 부도심이 나오면 안 되지. 도심 하나 그럼 벌써 핵이 두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핵 이론 뭐라고요? 자, 명칭.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은 부도심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24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동심원 이론 그래놓고 어쩌고 저쩌고 부도심 이랬네. 그럼 무조건 아웃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에 입각한 키워드를 아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따라서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이고 핵이 하나. 핵이 하나니까 도심은 나올 수 있으나 부도심 나오면 안 돼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나
다 핵심 이론은 도심과 부도심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도심과 부도심 다 나올 수 있다. 도심도 나올 수 있고 부도심도 나올 수 있고. 그럼 도심 하나에 부도심이 예를 들어서 2개, 도심 하나에 부도심이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다핵이지. 근데 도시의 규모가 무지 크면 도심이 하나가 아니라 도심이 2개, 3개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서울은 도심이 3개예요. 서울은 어떻게 도심이 3개냐? 첫 번째는 한양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강남권, 강남 권역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의도, 영등포 권역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분해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역사와 전통을 좀 이렇게 계승해서 잘 보존하자 이런 측면이 좀 반영된 명칭이 있어. 그냥 들어도 알 수 있어. 한양도성이에요. 지금도 한양도성이라 써요? 지금도 한양도성이라 한다고 구분할 때. 서울시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도심이 3개다. 그러니까 그 3개의 도심 말고도 부도심들이 계속 있지. 여러분 서울의 경우는 특히 인구 측면이 더 강하긴 하긴 하지만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규모가 아주 큰 도시라고. 돌아와서 다핵이론으로 설명해야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도시는 핵이 많을까 하나밖에 없을까? 많겠지. 그러면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은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일까? 다핵심 이론일까? 그냥 봐도 다핵심 이론이지. 그래서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가지고 대도시를 설명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는 도심이 하나밖에 없는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알고. 기본을 알고 들어가면 교통정도 쉬워지고 내용도 쉬워져요. 근데 기본을 모르고 그냥 하시면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반부터 외우게끔 외울 거 알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외울 거 알려주잖아. 그럼 뭐라고 또 막 금방 말하죠? 정말 금방 말해. 이렇게 많나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 못 넣어. 여기 용량이 작아서 다 못 넣는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론에서 선택과 집중하자 하고 민법에서 또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나요? 그런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아우터를 잡고 이해하시고 간 다음에 꼭 외워야 할 것만 외우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외워두시면 쓸데있는 걸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꼭 쓸데없는 건 외우지 마시고 그냥 교통정리해서 감만 딱 익히시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 보면은 마라톤 하시잖아. 마라톤 이렇게 마라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초반부터 막 뛰는 사람 있어. 막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쪽 막 나가 뛰어나가. 나중에 보면은 걔 어디 갔는지 해 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남들하고 같이 천천히 가다가 이제 좀 중반 넘어가서 그때부터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해요. 약간 마라톤 비슷한 거예요.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마라톤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거 파악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부적인 내용보다. 자, 그럼 이제 동심원 이론 들어갈게요. 동심원 이론이에요. 학자가 누구냐면 버제스라는 학자예요. 근데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예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버제스는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했을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니까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했을까?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연구했어. 되게 잘한다.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연구했어요. 딱 한 개 도시. 한 개 도시를 가지고 연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느 하나를 보니 그렇다라고 말하는 걸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하나만 보고 전체인 양. 그래서 저걸 비판한 학자들은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버제스는 명칭이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럼 동심원 이론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그림이 네모일까 세모일까? 원이에요. 원. 그래서 원이에요. 원. 원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원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그림은 마치 이 그림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버제스는 누구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튜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튜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선배일까? 튜넨이 더 선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두 사람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요? 튜넨이 더 선배거든. 그런데 103년이나 선배거든. 그러니까 둘이 학문적 교류는 없었고 튜넨 사후에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튜넨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부터 따왔다. 얘를 103년 후배인데 순서 바뀌었죠. 그럼 흐름만 알아도 틀린 건지 알겠죠. 얘가 먼저야. 그 다음 얘가 나중이고. 동심원 5개의 토지용의 링입니다. 5개의 토지용의 링 나중에 제가 요거 순서도 다 말할 겁니다. 요 5개의 순서를 다 말할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렇게 말할 거면서 외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우시지 않아도 돼. 지금은 중천근 중통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중천근 중통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근데 다음에는 그렇게 외우셔야 된다. 중이 뭐냐면 중심업무지구예요. 천은 천이지대고 전이지대라고도 부르고 점이지대라고도 불러요. 의미는 뭐냐면 변화과도지역. 변화과도지역입니다. 근로자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되는데 얘네 셋의 공통점은 주거지역이다 라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다. 이렇게요. 근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셋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 중산층 주택지대는 고소득 지역이고 근로자 주택지대는 저소득 지역이고 통근자 지대는 나름 그래도 잘 사는 계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로자 주택지대가 3번이고 저소득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소득 지역에 해당되는 중산층 주택지대가 4번이야. 그럼 도심과의 거리를 보면 도심과의 관계에서 여기 중심업무지구가 도심인데 도심과의 어느 게 더 가깝죠? 고소득층이 가깝습니까? 저소득층이 가깝습니까? 저소득층이 도심과 더 가까이 위치한다고 동심원 이론은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말은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해요. 책에다 밑줄 긋고 그러지 마요. 우리 아직 그렇게 잘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책을 꼼꼼하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안 했는데 안 한 걸 갖고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것만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과정은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잘 보세요. 기본 심화를 거쳐가서 우리가 살부척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자 봐봐요. 저소득층이 더 가까이 위치한다.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같다. 전제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로가 놓여 있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지. 교류가 있으면 교통비가 적게 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로 및 교통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그거 안 따졌다. 비판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도심 가까이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도심으로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득층들이 있더라.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화의 오류, 일반성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형이론으로 갈게요. 선형이론이에요. 그러면 버제스의 이론이 더 선배 이론이게요? 이게 선형이론이 더 선배 이론이게요? 버제스의 이론, 동심원 이론이 선배 이론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에 적용한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한 이론이고 최초로 도시 내부 구조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선형 이론이 등장했고 학자는 호이트.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선배 이론과 후배 이론이 있으면 언제나 어느 이론이 더 현실적이냐면 후배 이론이 그래요. 왜? 선배 이론을 기초로 선배 이론의 문제점과 단점, 한계를 보완한 이론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후배 이론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합니다. 자, 얘는 몇 개 도시? 1개 도시.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소리 들었다? 일반성 결여되어 있다고 소리 들었어요. 그거를 의식해서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했어요. 142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데없는 걸 넣지 말란 말이에요. 나쁜 짓이야.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잘 봐봐요. 시험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리고 여러분 좀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기초과정에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걸 다 얘기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런다고.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하세요. 지금처럼 그냥 잘 봐요 하는 것들은 보고 꼭 거꾸로 해. 잘 봐요 하는 건 죽어라 쓰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중요해야 된다. 맨날 그러고요. 다 중요하다고 안 그래요. 10개 있으면 한 두세 개나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10개 있으면 두세 개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분한테는 다 중요하다고 들리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 선형이론도요. 제가 아까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연구했다. 그건 일반성 결여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도로 및 교통 조건에 따라서 동심 원형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얘가 변형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에 따라서요? 교통망을 따라서요. 또는 교통 노선을 따라서요. 어떻게 해요? 방금 제가 그랬죠. 동심원이 변형된다고. 원을 변형한 모양이에요. 원을 변형한 모양. 어떤 모양인데요? 부채꼴 모양이래요.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 한자로 뭔데요? 부채 선자요. 선형이요. 그래서 선형이론이에요. 부채 모양이라는 거예요. 도로 및 교통 조건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림 봐주실래요 여러분? 그림 봐주세요. 72쪽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있는 부채 맞아요? 펼쳐 있는 부채 맞잖아요. 왜? 그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 국어어법에서요. 꼴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은 꼴은 한글이고요. 모양은 한자어로서 같은 말이에요. 이건 표현이 마치 역전압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꼴 하든지 부채 모양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출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기출문제에. 그러면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요. 무조건 하고 기출문제를 우선 할 거예요. 그게 일본식 표현이든 아니면 어법에 좀 틀렸던 시험에 나온 말을 써서 연습할 거예요. 아셨죠? 왜? 그래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어법에 틀린 말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 있지. 누군가 하나 고쳐서 나오면 좋은데 앞으로 여러분은 부채 모양, 부채꼴 이렇게 나와도 선형.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말이죠. 이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A란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B, C, D 모든 학자들이 그렇군요. 맞아요.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한 학자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학자는 거기에 딴지를 거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학문의 발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부채 아닌데? 5번 봐봐. 이게 무슨 부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접은 부채냐? 뭐냐 이거. 내가 볼 땐 이건 쐐기 박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쐐기를 박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집에서 뭐 이렇게 옷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나무장 같은 걸 짜고 그렇게 할 때는요. 나무 쇠목 같은 거 잘 안 쓰고요. 뭐 전목 하나 대 붙이는데 서로 이렇게 겹쳐 붙이기 한다든가 악여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그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못 형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쐐기 같은 걸 박아서 고정을 시켰어요.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소위 명산이라는 곳에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쇠못 같은 쐐기를 박아놨다고요. 쐐기처럼 이렇게 쐐기 박아놨다 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쐐기
모양의 지대 모형, 쐐기형 지대 모형. 이게 다 선형 이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형 이론 혹은 쐐기형 지대 모형 이렇게. 그러면서요,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저소득층들이 도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그랬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도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이렇게 말했죠? 얘는 고소득층들이 교통노선을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서 고소득층들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얘는 고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위치한다. 얘는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위치한다. 선형 이론이 더 현실적이죠? 그런데 똑같이 다 단핵 이론이야. 그러니까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의 경우를 수정하고 보완한 이론이지 배타한 이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핵심 이론입니다. 여러분. 다핵심 이론. 학자는 여러분 봐봐요. 학자가 한 명이 아니야. 해리스와 울만.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이 학자도 기억하지만 그보다 학자 2명 나오면 다핵심 이론.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 다핵심 이론은 학자 2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학자 2명 나오면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 그러면 핵이 여러 개니까 얘는 어디에 적합한 이론이냐면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핵심 이론을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딱 봤을 때 문장에서 이런 말을 써요. 복수의 핵심.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시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분산된 핵 혹은요 이산되는 핵. 그러면 여기부터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러분 이 복수란 말과 대응되는 말이 뭐예요? 단수. 하나인 게 단수. 여러 개인 게 복수. 잘못 이해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복수가 무슨 뜻인가요? 원수가 한다는 뜻인가요? 진짜로. 그러면 도시 이론에 원수가 왜 나와? 그래서 복수의 핵심 주변은 핵이 여러 개다. 핵이 여러 개다. 그런 뜻이고 분산된 핵은 핵이 분산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하나 갖고 분산 안 되잖아. 이산은 흩어져 있다. 다 여러 개의 핵이란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다핵심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다핵이 성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강좌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초 강좌는 어떤 걸 적어놓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기는 이게 뭘 말하는지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핵심 이론조차도 기존의 이론을 배타한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한 이론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적지 마시고요. 다 자료 나간다 그랬죠? 1월 달에 나간다 그랬고 3월 달에 또 더 자세한 자료가 나간다 그랬죠? 그거 노트처럼 활용하시면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잘 보시고 그냥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 둘은 단핵 이론, 얘는 다핵 이론,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 그리고 얘는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만큼 73쪽 입지 선정과 입지 이론 우리 쉬었다가 거기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